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 서울 강남 송파 등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원래는 초소형 갭 투자가 정말 많았었는데 허가 대상 토지 기준 면적이 바뀌면서 좀 빨간불이 켜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준 면적을 10에서 한 300% 범위 내에서 대상 면적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네. 현행 기준으로는 대지 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하의 아파트는 규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의 그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곳으로 수요가 일부분 쏠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면적이 허가 대상 토지의 기준 면적이 기존에는 18제곱미터였는데 이제는 6제곱미터 초과로 강화가 된 거예요. 면적이 훨씬 더 축소가 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대상되는 아무래도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던 일부 소형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곳에는 더 이상 갭 투자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기존에 소위 말하는 그 틈새 시장이었던 그런 지역 그 상품들이 이제는 틈새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초소형 갭 투자라는 게 그동안 이 규제 구멍이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긴 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후반에는 초소형 아파트들 가격이 막 오르는 현상도 있고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2020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송파구에 있는 그 잠실동 리센트 아파트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네. 이곳이 그 27제곱미터고 대지 면적이 13제곱미터예요. 네. 그래서 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에 2020년 6월에는 뭐 8억 7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네. 같은 해, 작년 9월에는 12억 7,500만 원까지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적마다 계산을 하면 평당 1억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전세나 월세를 끼고 매입이 가능했던 삼성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1단지 같은 경우도 그 6월에는 11월 5,500이었는데 지난해 8월에는 12억 8천만 원까지 1억 넘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그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규제를 피해서 일정하게 풍선 효과가 일어났고 또 이 지역들을 보면은 그 삼성동하고 잠실을 묶는 국제교류 복합단지라는 그 개발 호재가 크게 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호재를 틈타서 향후에 그 차익을 노리기 위한 그런 수요들이 쏠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쏠림 현상들이 면적을 피할 수 있고 갭 투자가 가능한 이런 지역의 아파트 상품으로 몰려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소형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이렇게 평당 1억이다 아니면은 짧은 시간 안에도 값이 1억씩 넘게 치솟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8제곱미터에서 6제곱미터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이 6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있긴 한가요? 굉장히 면적이 좁은 거 아닌가요? 네,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되고요. 만약에 네. 있다라고 해도 극소수의 상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상품까지도 투자 수요가 몰린다라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품들의 지금 세금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강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도 그 운영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6제곱미터 이하의 상품을 찾던가 그 이상의 상품을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실익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아주 찾는다고 해도 희귀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초소형 아파트도 이제 실거주자들만 사고 팔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실거주 중심으로만
사고 팔 수밖에 없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그 해당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운영을 해서 뭐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든지 실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에 있었던 전세를 끼고 산다든지 이런 그 투자는 어렵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갭 투자는 이제는 뭐 끝났다라는 그 빨간불이 켜졌다. 뭐 이런 그 표현까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실거주로 뭐 적합한 상품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도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찾는 수요 자체도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 원룸이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주자에게만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렵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주택자가 뭐 실거주를 통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 뭐 그다음에 실거주자가 이런 주택을 뭐 매입을 한다라고 해도 뭐 사실 이 원룸 형태의 이런 그 사이즈의 주택을 가지고 실거주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상품이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잠실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용 면적 27제곱미터에서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전세 끼고 매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투자 반대로 말하면 전세 끼고 파는 것도 금지가 되는 거고 또 전월세 계약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세입자 퇴거가 확정된 매물로만 그 실거주 매수자한테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상 그 수요는 거의 뭐 절연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뭐 언제까지 이것을 살 수 있느냐, 팔 수 있느냐 사실상 기억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력적인 상품이 안 되는 그 상품 시장에서 뭐 가치를 잃은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격을 조금 뭐랄까 뭐 좀 낮춰서라도 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또 6월 1일이면 또 과세 기준일이 되고 또 향후에는 그렇죠. 네. 그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 아무리 뭐 기존에 있었던 갭 투자로 매입을 했다라고 해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상품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수요도 줄어들고 또 시장에서 가치도 상당 부분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 시행이 28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전에 어떻게든 이제 처분하려고들 많이 하셔서 매물을 많이 지금 내놓고 있겠네요. 네,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요. 네. 뭐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뭐 9억 후반대 정도 나왔던 매물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뭐 한 3,500만 원 정도 떨어져서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25일까지가 사실상 뭐 갭 투자 마지막 기회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네. 그거는 뭐 투자를 유입하기 위한 그런 홍보가 되는 거지.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실거주하기에도 좋은 상품이 안 되는 그런 상품에서 예. 이런 것들을 뭐 갭 투자하는 게 좋겠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매도자 중심하고 거래를 위한 중개업소의 그 홍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것을 뭐 어쨌든 뭐 둘 중에 한 명이 출구가 된다라면은 그것을 갖고 오랫동안 뭐 보유를 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홍보에 본인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것에 이런 홍보에 좀 뭐 관심을 갖고 갑자기 매수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잠실동에 여러 가지 복합 개발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뭐 실거주 매수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이런 그 상품에 대해서
홍보나 마케팅에 현혹돼서 매입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어찌됐건 지금까지 좀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이 가격을 어떻게 보면 좀 흔들었던 이 초소형 갭 투자가 어느 정도 만약에 잡힌다는 효과를 불러온다면 뭐 그 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좀 가격을 낮추거나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어서 초소형에 쏠렸던 그런 그 상품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네. 요것들은 그 초소형 상품 그 전에 틈새 시장으로 분류가 됐던 그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뭐 조정세라든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뭐 여전히 각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이슈들이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여러 재건축 단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단지들하고 또 우리가 잠실동 이야기를 하는데 잠실동에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 개발 호재가 있다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어쩌면은 향후에 그 뭐 주택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토지 가격의 급등을 나타낼 수 있는 네. 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지역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속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도 같이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그 면적을 축소했다라고 해서 대변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작은 면적이라도 매입하려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뭐 투자 수단이 됐던 투기 수단이 됐던 매입하셨던 분들에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실거주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아파트 재건축 단지 아파트라든지 25평 이상의 소위 말하는 과거에 25평이라는 그 면적들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수요들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던데요.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토지를 취득을 하고 나서 편법적으로 증여를 했냐, 또 대출을 통해 가지고 정해진 용도 이외에 뭐 투기적인 자금이 그 유입이 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기존에는 주택거래 중심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규제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에서도 6억 이상의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토지는 제외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 네, 이번에는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모 이상이라면은 의무화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뭐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시 뭐 이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가격하고 관계가 없이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또 지분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뭐 1억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그 뭐 한쪽에 치중되어 있었던 모니터가 좀 더 광범위하게 모니터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먼저 이 초소형 갭 투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이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강남 4구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있다. 어느 정도 주택시장 하향 안정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부동산 관련 진단을 내놨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전에 저도 홍남기 부총리께서 가끔씩 이제 부동산 시장 점검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놓으면 좀 부정적인 시각도 좀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래도 일정한 그 시장 환경하고 좀 동조해서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진단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네, 요번에 그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
CSI 그러니까 소비자 동향 지수 같은 경우도 하회했다라는 것도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24일이에요. 오늘 한국 부동산에서도 자료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들을 살펴봐도 뭐 수도권을 비롯해서 서울, 그다음에 5대 광역시 세종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구 중 성동구하고 중랑구 빼고 23개구가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그리고 강남권에서도 뭐 중소형 위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또 제가 그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몇 년간의 급등한 주택 가격이 고점에 대한 그 인식들이 시장에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뭐 여러 가지 모니터를 해보니까 그런 그 내용들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최근 또 대선 후보들이 있는 그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네.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부담 지수가 굉장히 악화된 것도 사실상 맞고요. 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전세에 대한 가격 같은 경우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시장에 있는 그 강남 4구에는 실거래가 하락하는 모습이나 주택 시장 하향 안정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초입에 하향 안정에 대한 그 초입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는 그런 그 말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아직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향 안정의 분위기로는 좀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서울 전세주급 지수도 2012년 집계 이후에 최장 기간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는 통계도 나왔거든요. 이것도 좀 의미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전세 가격 그 하락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를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강북권 같은 경우는요, 그 기름동에 신규 입주 물량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요. 또 강남권에서도 뭐 재건축 단지는 신고가에 대한 그 매매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고가 단지라든지 재건축 단지에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축 그 송파구 같은 경우도 뭐 구축 위주로 매물이 적체를 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매물에 대한 그 적체 현상이라든지 하락폭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전세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금리를 감당을 하는 게 월세보다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지금 이제 이사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뭐 개강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학교 가는 그런 수요들 같은 경우는 1, 2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세 문의가 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출에 대한 금리라든지 뭐 이사 시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신규 입주 물량이라든지 뭐 매물이 쌓이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까 매매 시장하고 비슷하게 전세 시장에서도 지금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흐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슈들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언급된 내용이 있었죠. 바로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 이런 얘기를 조금씩 이제 좀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대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참여연대랑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른바 집걱정 끝장넷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 이 부동산 관련 공약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네요. 네, 아무래도 그 참고를 하실 거는 진보적인 시각이 강한 단체들이 참여한 네트워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심상정 후보 공약을 보면은 진보적인 주거 정책의 공약을 제시했다라는 것으로 호평을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심 후보 같은 경우 200만 호의 공공주택 공약들을 내세웠거든요. 거기에다가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등을 해서 이런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회계 등 재원 대책까지 제시했다라는 점을 높게 평가를 했고요. 네. 또 세입자에 대한 거주권을 보장을 한다든지 무주택자의 주거 수당을 도입을 하고 또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을 하는 등 주거 약자를 위한 그다음 고려한 공약을 좋게 평가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개발이익 환수를 비롯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또 보유세를 강화하고 주택 소유 상한제 등 뭐 다른 후보들하고는 좀 차별점을 갖는 저점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걱정 끝장내 같은 경우도 뭐 정의당의 공약을 임대주택으로 하면 3주택 이상의 보유도 허용한다는 취지이고 또 핵심은 뭐 민간 임대 장기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정책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시각하고 또 심상정 후보가 갖고 있는 이런 진보적인 주거 정책의 그 공약하고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후한 평가를 하신 것 같고 네. 사실 뭐 모든 것을 뭐 동의하기는 어렵긴 해도 사실상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이런 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주거권이라든지 뭐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공급 중심의 이번 부동산 공약들을 뭐 각 후보들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심상정 후보의 이런 공약들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른 후보들 공약도 좀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 내놓은 공약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왔나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 중심이고 세금 강면이기 때문에 주택 투기 부양책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호평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들어가 있는 거를 아무래도 선호를 그 진보 시민단체는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그 적극적이고 좋은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뭐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안철수 후보는 뭐 다른 후보하고 견줄 정도의 그 평가나 뭐 공약이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그 뭐 여러 가지 공급 대안들을 내놓는다고 해도 뭐 그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단체가 봤을 때는 공공에 대한 주택 확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민간 주택에 공급하고 그 공공주택에 공급하고 함께 같이 가는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같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진보적인 시각을 갖는 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를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이제 시장에 계시는 부동산 전문가이시니까 부동산 전문가의 입장에서 뭐 어느 후보의 공약이 가장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약간 곤란하실 테니까요. 네. 수많은 공약들 가운데 그래도 좀 이런 공약 정도는 현실성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되는 공약들이 좀 눈에 보이시나요? 뭐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다른 분들이 다 비슷한 그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과 관련된 그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공공주택 비율이 한 8%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15%가 평균 그 공공주택 비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하는 그런 문제점들에서 공공주택이 일정하게 가격의 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공공주택 같은 경우가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조합이나 뭐 비영리단체나 이런 다양한 단체들에서 내놓는 주택들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주택의 종류가 너무 뭐 정부 주도라든지 이런 그렇죠.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도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주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대선 후보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성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공공주택의 면적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화하면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